자, 두 번째 시간 봅니다. 자, 12번 봅니다. 12번. 민사유치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졌네요. 이거 2020년 작년도 간평사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된 건물, 그의 노력과 비용으로 완공된 건물은 자기 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건물, 본인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래서 그의 비용,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건축물은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가 안 돼요. 유치권을 가지지 못한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는 제3자가 비용을 지출한 때 점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다는 것은 악의가 되는 겁니다.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음을 증명하여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결련 관계가 있더라도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결련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인정됩니다. 인정되는데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채무 불이행이 됐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이 발생하는 거고 그건 연관성 결련성이 있는 거죠. 채무를 이행 안 했으면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배상 청구이 발생하는 거니까 연관성 결련성이 있어요.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단 말이죠. 자, 3번 틀리고 4번 저당권의 실형으로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요한 건 전이네요.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 절차에 매수인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아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경매 개시를 기입 등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등기, 기입 등기가 있다. 그럼 경매 개시 등기, 기입 등기가 발생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 유치권이 성립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은 경락인에게 대항 못한다 그랬죠?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경매 개시 등기 기입 등기 이전에 유치권을 갖다가 성립을 시켰다. 유치권을 성립을 시킨 사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이냐 이후냐로 나눠진단 말이죠. 이게 이후에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성립한 사람은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경매 개시 등기 이전에 유치권을 성립시킨 사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잭소리 못하고 경락인에게 목적물 내주고 나와야 된다. 유치권 풀고 나와야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중요한 거는 4번. 저당권 실형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기 뭐라고 돼 있다고요? 전. 이 전이란 말이 포인트예요. 전. 그래서 전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가 있으니까 키워드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 키워드가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누구예요? 경락인이에요. 그러니까 경락인을 뭐라고 부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매수인으로 부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경락인이라는 이름이 왠지 남의 부동산을 강제로 뺏었다는 느낌이 들으니까 내가 돈 주고 정당하게 샀다. 법원에서 정당하게 돈 주고 샀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라고요? 매수인으로 불러달라. 그래서 민사집행법에서 이제 경락인을 매수인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매수인, 경락인이 이를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5번 갑니다.
토지 등 그 성질상 다른 부분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인 경우에 잠깐만 쉽게 분할할 수 있다라고 되면 부합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쉽게 분할할 수 있으면 부합이 되지 않은 거예요. 부합은 쩍 달라붙어서 그걸 떼었을 때 물리적 손상이 오는 것이 부합인데 쉽게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에 그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왔습니다. 기억,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에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동그라미.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한 경우에 권리금 반환 청구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을은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아까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건축자재대금 가지고 유치권 행사 못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거기 지금 권리금이 나왔으니까 권리금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맞네요. 예. 자, 니은번 갑니다. 니은번.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거기 박스입니다. 채무자의 승낙 없이란 말.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을에게 임대한 경우에 을은 여기서 을이라고 하는 게 채무자입니다. 아니군요. 임차인이네. 을에게 임대한 경우에 을은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의 매수인 뭐라 부른다고요? 경락인. 매수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승낙을 안 받은 상태의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디귿번 갑니다.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그럼 악이네요.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그 비용 상환권에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불법 점유자가 비용을 들인 것에 대해서 비용 상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다시 할게요. 불법 점유자가 비용을 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상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용 상환권 불법 점유자에게. 그래서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그 비용 상환권에 관해서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불법 점유자. 자, 그 다음에 리1번. 어떤 물건을 갖다가 점유하기 전에 동안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성립합니다. 이 리1번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성, 이 결련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다가 채권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점유를 했는지 이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이 발생해서 유치권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점유하고 유치권을 성립했는지 그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채권과 점유와 채권 간에서는 결련성이 문제되지가 않기 때문에 채권 때문에 점유해서 유치권을 성립시키든 아니면 유치권이 발생했으니까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점유해서 유치권을 성립시키든 그래서 여기 점유하다가 채권이 발생했는지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점유를 했는지 이거를 문제 삼는다고요? 안 삼는다고요? 여기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문제 삼지 않는다. 문제 삼지 않고 유치권은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점유하다가 채권이 발생해서 유치권을 성립시켰는지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점유해서 유치권을 성립시켰는지 그런 것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한다. 성립하는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5번 지문은 틀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채권과 점유와의 결련성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여러 번 했어요. 자, 그래서 그까지 관련 내용을 보셨고요. 자, 20번으로 갑니다. 20번에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1번
불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랬는데 유치권은 적법 점유가 계속돼야 되는 거죠. 유치권은 무슨 점유라고요? 적법 점유. 그러니까 불법 점유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법 점유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불법 점유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는 소리고 두 번째.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랬는데 이게 두 군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유치권하고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두 군데서 나오는데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했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면 틀려요.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해도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짝깍 진행됩니다. 유치권을 행사해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 한다고요? 진행된다. 두 군데서 나와요. 유치권하고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두 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을 향해서 계속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시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들이 그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와서 휴가를 15일 나왔다. 10일 나왔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안에 제대 기간은 계속 짝짝짝 휴가 기간에도 제대 날짜는 진행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나와도 제대 날짜는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행사하든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든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되는데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속는단 말입니다. 두 군데서 나와요. 이게 똑같은 질문이. 그래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해서 틀렸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없으나 그래요. 맞습니다. 보존을 위해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잠깐만. 보존을 위해서 점유하면서 보존을 위해서 이걸 갖다가 이 보존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보존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보존을 하기 위해서 거주하면서 사용을 했으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거주했다면 그러면 부당이득. 자, 부당이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차임, 월세, 이자를 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다시 한번 부당이득이 뭐라고요? 차임, 월세, 지료 이거 내야 된다. 거주하면서 그랬으면 살았다는 소리거든 거기에. 그랬으면 거주를 했다는 것은 거기서 생활을 했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월세, 차임을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부당이득이야. 그래서 보존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거주를 하면서 사용을 보존 행위를 하면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부당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차임 월세를 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3번과 관련해서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은 반환해. 거기다 써놓으셔야 돼. 내 말 듣고 가만히 쳐 있으면 문제 나오면 속는다고 원리를 모르니까. 거기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다음에 뭘 남겨야 된다고요?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한다. 이걸 남겨야 된다고요. 시험 문제가 거기까지도 낸단 말이에요.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거기다 뒤에다 메모를 남기시라고.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이득이라는 게 그게 뭐냐? 월세, 지료, 차임을 말하는 거다. 그거는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 하더라도 거주하면서 보존 행위를 했다면 사용료를 내야 된다. 그 사용료가 부당이득이다. 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가 그거 부당이득으로 물어주냐 안 물어주냐는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2번 나왔어요. 이것도.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 효력이 없으므로 슬롯 시작입니다. 우선 변제 효력 없습니까? 우물물주 없다 그랬잖아요. 우물물주 없으니까 우선 변제권 없어요. 애웠는데 써먹을 수 있냐가 관건이다. 우물물주에서 우선 변제권 없다 이거예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뭐예요? 경유비 간과. 경유비 간과의 경이 뭐라고요? 경매 신청권이죠. 경매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 신청권은 있단 말이죠. 없다 그래서 틀렸네요. 자, 그다음에 5번.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건물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거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였다면 나왔다. 거주하면서 사용했다.
차임 상당의 이득에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있다. 그 차임을 뭐라 한다? 차임 월세 이걸 뭐라 한다고요? 부당이득.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죠.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워낙 이건 감정평가에서 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중개사 쪽에서도 이걸 자주 물어봅니다. 부당이득으로 차임 월세 지료 내냐 안 내냐 내야 됩니다. 예. 여기 부당이득 여기서 보존 행위를 위해서 사용을 하면서 거주를 했다면 분명코 차임 지료 이거 물어봅니다. 차임 월세 내냐 아니냐 꼭 물어봅니다. 이거. 자 22번 갑니다. 22번. 예.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동일한 건물인데 서로 다른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서로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한다 이 말이죠. 자 봅니다. 틀린 거 1번.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다. 맞네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존속 요건이에요. 여기서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적법한 점유가 계속돼야 돼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니까. 그래서 존속 요건이다. 맞아요. 두 번째. 건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 여기 보증금 중요합니다. 보증금만 동그라미 보증금 하나 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이런 건 전부 다 유치권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의 저당권 설정된 후, 중요한 건 후입니다. 후 동그라미. 저당권 성립된 후 성립한 유치권은 건물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락인에게 이 유치권자는 이 경락인에게 유치권자는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잘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했을 때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경락인이 나왔을 때 이 경락인에게 유치권자가 대항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고,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경락인의 목적물 내주고 유치권 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치권자는 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대항할 수 있답니다. 왜 대항할 수 있냐? 앞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저당권 자체는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와야 압류가 발생하지 저당권 자체로는 압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걸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큰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당권이 걸고 경매를 진행할지 안 진행할지는 알 수가 없죠. 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무슨 경매라 부를까? 임의경매라 그래. 무슨 경매라고요? 임의경매. 임의경매니까 경매를 할지 안 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에 의한 실행은 임의경매예요. 그러니까 경매할지 안 할지 몰라. 그러니까 저당권 걸어놨다고 해서 압류 효력 발생 안 해요. 그러면 저당권에 의해서 이제 경매가 들어가려면 뭐 할까? 그렇죠. 이제 이걸 건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경매를 진행하려면 그때 가서 경매 개시 등기, 기입 등기를 그때 가서 걸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걸어놔 가지고는 압류가 발생 안 해. 그래서 임의 경매인데 경매를 진행하고 싶으면 이제 이걸 걸어야 돼. 경매 기입 등기. 이걸 걸면 이제 압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뒤에 발생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을 못해서 목적물 내주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유치권이 성립했다 그래서 이 경락인에게 대항 못하는 게 아니라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물 인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22번에 3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건물에 저당권 설정된 후 성립한 유치권은 건물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걸렸다 그래가지고 압류 효력은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집어넣겠다고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와야 그때부터 압류가 되고 그 뒤에 유치권이 성립되면 경락인에게 대항 못해요. 근데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경매 개시
경매 기입 등기 전이라는 것은 저당권 설정인데 저당권 설정만 해놓은 상태에서 유치권이 들어왔을 때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못 넘겨준다.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번 지문은 맞는 거예요. 자, 4번 갑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여기 중요한 건 전입니다.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경락인에 대해서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기입 등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전. 다른 데 보지 말고 전이란 한 단어가 승부를 가르는 거예요. 전에. 기입 등기 전에. 그럼 여기란 말이죠. 기입 등기 전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되면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럼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맞고 5번. 압류 효력 발생 후. 그러면 압류 효력 발생했다는 경매 기입 등기 후라는 겁니다.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면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목적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한 후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의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서 성립해서 유치권으로 건물의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없다.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는 소리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죠. 요즘 말이죠. 유치권을 꼭 이렇게 경매하고 섞어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후 관계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안 풀려요. 유치권이 단순하게 요즘은 안 나오는 경매 민사집행법하고 섞어치기를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지금 적어놓은 거 경매 개시 전이냐 이후냐 요게 핵심적 단어거든요. 요거만 정확하게 알면 유치권은 뭐 별 문제 경매하고 섞어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으로 갑니다. 24번입니다. 갑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은 경매 신청에 따라 X건물에다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겁니다. 경매 기입 등기에서 압류 효력이 벌써 이미 발생했다라고 줬어요. 했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건물에 소유권을 쳤다. 그럼 병은 경락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여기서 갑은 유치권자인가요? 갑이 누구라고요? 유치권자. 병은 누구예요? 경락인.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라는 겁니다. 그게 기출문제 29회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번 X건물 위에 압류 효력 발생하기 후가 중요한 겁니다. 후에 갑이 X건물에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자 여기입니다. 경매 개시 압류 효력 이후에 점유를 넘겨받아서 유치권이 그 뒤에 성립했으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 주장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X건물 압류 효력 발생 후 여기 중요한 거 후입니다. 후에 갑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해서 유치권이 성립했으니까 이것도 압류 효력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거예요. 변제기가 도래했으니까 경락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디귿번 X건물에 압류 효력 발생하기 전 동그라미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했다. 이겁니다. 유치권보다 저당권이 먼저 성립했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이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디귿번 리을 X건물에 압류 효력 발생하기 전이 중요합니다.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을의 가압류 이 가압류는 저당권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졌다 하더라도 압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디귿과 리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효력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유치권이 경매하고 섞어서 자꾸 최근 기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유치권만 알아서는 문제가 안 풀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29번 갑니다. 29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당권이 1억을 갖다가 빌리려고 그래요. 대여금 채권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려고 대여금 채권에 관한 계약을 하고 이걸 갖다가 빌려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돈 빌려주니까 채권자가 되겠죠. 그랬더니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으라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고 여기에 지금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갑이 지금 채무자가 되겠고
지금 채권자가 을 겸 채권자 겸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이렇게 동일인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동일인이 되는데 이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동일인이 아니고 3자가 이렇게 저당권자가 됐다는 겁니다.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동일인이어야 되는데 동일인이 아니면 무효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동일인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동일인이 아니고 3자 명의로 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다만 채무자, 채권자 3자가 합의를 해갖고 3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걸 합의한다면 이거는 특약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거기 1번 채권자가 아닌 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로 돼 있다고요? 무효. 그럼 특별한 사정은 뭐예요? 3자 합의. 3자 합의. 3자 합의란 말은 채권자, 채무자 3자가 합의해서 3자 명의로 저당권 한다는 거, 저당권 설정을 합의라면 무효가 아니고 뭐가 된다? 유효. 그건 특별한 사정이에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달라지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집은 맞는 거고요. 자, 2번 갑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옳거니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가 된다고요? 유효. 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이므로 처분 행위 맞습니까? 처분 행위 맞아요. 저당권 설정은 물권 행위고 물권 행위는 어디로 간다고요? 처분 행위. 처분 행위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까?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 두 가지가 처분 행위 맞잖아요. 총칙과 관계되는 거다 이거. 기억이 또 안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나죠? 자,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 맞아요. 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로 가는 겁니다. 처분 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요, 합의에 의해서 유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된 경우에 저당권은 소멸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가 되더라도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데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5번 틀렸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등기를 좀 알아야 되는 문제가 섞어치기로 해서 올라왔네요.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가겠습니다. 33번에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가 나왔는데요. 자, 물상대위. 지금 담보부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담보부동산이 있는데 이 담보부동산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멸실 훼손됐습니다. 멸실 훼손돼 가지고 이게 지금 이 소유권이 소멸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이 부동산에 걸려 있으니까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게 돼요. 소유권이 소멸하면 거기에 걸려 있는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당권이 소멸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 피담보 채권이 저당권이 소멸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까지 소멸했다는 소리는 아니고 소유권이 소멸하면서 소유권에 걸려있던 저당권이 소멸했을 뿐 피담보 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부동산이 멸실훼손을 하면서 가치 변형물을 남겼다는 겁니다. 가치 변형물, 멸실훼손 하나가 더 있네요. 공용징수. 이 공용징수를 다른 말로 공용수용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 공용징수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요? 공용수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용은 어떤 수용만 말하냐면 재결수용만 얘기합니다. 무슨 수용이라고요? 재결수용. 재결수용만 말하고 협의수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협의수용은 뭐로 가냐면 매매로 갑니다. 뭐로 간다고요? 매매로 가는 겁니다. 매매. 협의수용은 매매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공용징수 수용이라는 것은 재결 수용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멸실훼손 공용징수되면서 가치 변형물이 남았습니다. 이 가치 변형물이라는 게 수용 보상금이 될 수도 있고 각종 보험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래서 어떤 보상금이나 어떤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가치 변형물이 있었을 때 이때 저당권자는 후닥닥 뛰어나가서 이 가치 변형물을 가서 압류를 하면 됩니다. 가치 변형물에 해당되는 수용 보상금, 보험금 압류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부동산 소유자가 수령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수령 이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수령 이전에 받아가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된다. 다만 이 압류는 저당권자가 반드시 압류해야 되는 건 아니고 3자가 압류를 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압류된다고요? 3자. 이 압류를 제3자가 압류해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3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이 건물에 대해서 국세가 밀려 있거나 지방세가 밀려 있어서 국세, 지방세에 의해서 국가지자체가 압류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세가 밀려가지고 한전에서 압류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 이런 거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공과금이 밀려 있어갖고 국가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이 압류를 해도 바로 같이 천천히 가서 일단 3자가 압류해놔도 나도 먹을 거 있다. 그래서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3번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여기 써놨습니다. 압류를 꼭 저당권자가 하지 않고 누가 해도 된다고요? 3자가 압류해도 돼요. 그러면 3자가 압류해도 밥상에 숟가락을 같이 얹으면 나눠 먹자. 그래서 3자가 압류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된다. 아까 한번 전세권에서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물상대위하라 그랬어요? 이거 한 시간도 안 지냈구만 못 써먹네.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전세 보증금이 남고 전세 보증금을 압류하면 물상대위가 된다고 아까 했잖요. 1시간 전에 했는데 그걸 못 써먹네.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전세권에 대해서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에 대해서? 전세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가 가능하다니까.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담보물권적 성격만 남고 용의물권적 성격은 소멸했으니까 담보물권적 성격에 해당되는 이 전세보증금,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함으로써 물상대위할 수 있어요. 예. 아까 이미 한번 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설정자라고 하는 말은 소유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화재보험금이라든가 수용보상금을 받아갔다는 소리예요. 수료 후, 인도 후 받아갔습니다. 받아가고 난 다음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하는 경우는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물상대위 압류하려면 수령 뭐라고요? 이전.
그러니까 수용보상금, 화재보증금 받아가기 전에 압류해야지 받아가고 난 다음에는 압류해봐야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가기 전에 압류를 하라. 그래서 인도된 후, 인도됐다는 말은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을 받아갔다는 소리예요. 그 후에 저당권자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는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없다. 예.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이 뭐예요? 다 탔다는 겁니다. 소실, 홀랑 타버린 거 소실이라 그래요.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여기 저당권 설정자가 설정한 그 부동산입니다. 설정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화재 보험금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번 맞네요.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가치 변형물에 해당되는 각종 보상금이라든가 보험금 이런 것들을 다 압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네요.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할 때 공동그라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의 취동그라미, 보상에 관한 법률의 법동그라미 합쳐서 뭐라 그래요? 공취법. 이 공취법에 따라 협의취득, 박스 협의취득, 협의취득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보상금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수용보상금 중에서 협의취득, 여기 보세요. 협의취득은 뭐로 가는 거다? 매매대금, 매매대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차임에 대해서, 차임지료. 그래서 매매대금이나 차임지료에 대해서는 이거는 물상대위가 안 됩니다. 자, 다시 합니다. 매매대금이나 차임이나 지료, 차임이나 지료에 대해서는 뭐가 안 된다고요?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매대금, 차임, 지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물상대위와 관련해서 보셨고요. 자, 이제 34번으로 갑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왔습니다. 잠깐만 일단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정리할게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거 기억하시죠? 부합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하고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미친다. 종된 권리는 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 사용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 사용권에는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까지인데 여기까지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칠판에 안 써도 되겠죠? 다만 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미친다는 효력은 특이하고로 배제할 수 있나요? 있어요. 특이하고로 배제할 수 있다.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에 미친다는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야.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 내가 판서 다 해줬는데 이거 여러 차례 해줬는데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에 미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할 수 있고 이 배제 특약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저 판서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많이 하지 않는 것 중에 이거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것만 좀 달달달 외워도 기본 점수 맞추는데 별 영향이 없어요. 많이 알아야 맞히는 게 아니라 뼈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시험 문제 맞히는 거라니까. 많이 알면 오히려 혼란이 와서 오히려 못 맞춰. 공부해봐. 하면 할수록 더 꼬이게 돼 있어. 그래서 가장 뼈다구를 딱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 뼈다구. 그거를 뼈다구를 계속 돌려보는 게 가장 점수를 잘 받는 지름길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정리해 놓으면 오히려 혼란해서 가만히 있어봐. 여기 예외 있는데 자꾸 나 자신을 꽈. 예외를 꽈서 시험 문제를 못 맞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수생이 실패를 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 있어. 희한하지? 재수생이 자기 자신을 꽈. 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외를 많이 알게 돼. 그게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아. 가장 중요한 건 뼈대를 추리는 거예요. 뼈대. 이 뼈대를 반복해서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 뼈대.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항. 시험 문제는 기본이 많이 나오지 아주 그냥 그 가지까지 그렇게 난이도 상급을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뼈대를 잘 추려야 돼. 그거를 계속 반복해 줘야 돼. 계속. 자,
그럼 봅시다. 34번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라. 1번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이 증축된 부분이 독립적 효용이 없다. 독립적 효용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부합물이라 그러지. 다시 한번 독립성이 없으면 뭐라 본다고요? 부합물. 또 부합물이란 말이 안 나와서 못 고를라 또. 독립성이 없다는 게 부합물이에요. 그게 독립성이 없다는 말이. 그래서 거기 독립적 효용이 없다. 부합물이네. 거기서 딱 읽으면 자기가 판단을 하셔야 돼. 아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미치네 이러면서 미친다. 미쳐. 니은 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게 토지 임차권 미쳐요 안 미쳐요? 이거 대지 사용권이잖아.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 종된 권리는 토지 사용권인데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에 미친다 이래 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토지 임차권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자 디귿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에 대한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 조금 전에 제가 종물과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대지 사용권. 그 대지 사용권이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이다. 그 대지 사용권에까도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친다. 미쳐요. 저당권의 효력이. 자, 그다음에 비번입니다. 토지 저당권 설정한 후 3자가 권한 없이 심은 수목. 자, 수목은 토지에 부합됩니까? 부합되지 않습니까? 부합됐어요. 수목은 나무에 땅에 딱 부합되기 때문에 부합물입니다. 그럼 부합물인 수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뭐한다? 미친다. 부합물이에요. 수목. 그 다음에 미음번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에서 수취한 차임채권 압류하기 전이다 그랬습니다. 이 차임채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 차임채권은 과실로 들어가는데 이건 언제 미칠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야 과실 수취권하고 물상대위 두 개가 발생합니다. 이건 예외적으로 두 개가 발생하는 건데 압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건 두 개. 저당권의 효력이 압류 이후에 미치는 거 두 개. 뭐라고요? 과실 수취권 또 하나 뭐라고요? 물상대위. 이 두 개는 압류 효력이 발생해야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건 크게 세 개. 뭐라고요?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 종된 권리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원칙적으로 미치고 압류를 해야만 효력이 미치는 거 두 개. 뭐라고요? 과실 수취권과 물상 대위는 압류를 해야만 효력이 미쳐요. 그러면 현재 차임 채권은 압류하기 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차임 채권은 과실 수취권이니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압류 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압류 전이면 효력이 안 미쳐요. 과실 수취권이기 때문에. 아이. 자,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 갑이고 이 갑이 지금 은행한테 지금 10억을 빌렸다고 칩시다. 10억을 대출을 받고 그래서 이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이 이렇게 걸렸단 말이죠. 근데 10억을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01호, 102호, 103호가 이게 지금 각 두 달씩 차임이 연체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101호, 102호, 103호가 각각 차임, 월세가 두 달씩 다 연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압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경매 개시 등기, 다른 말로 해서 기입 등기가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물상 대위하고 그 다음에 과실 수취권이 발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자인 은행이 101호, 102호, 103호한테 연락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동산이 압류가 됐으니까 차임 월세를 이 건물주한테 내면 안 되고 우리 은행한테 지금부터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통지하면 그때부터 과실수권은 바로 저당권자 은행한테 넘어가게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 있어야만이 월세 차임이 저당권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압류 전이라고 줬으니까 아직 경매 기입 등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월세 차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받아갈 권한이 없어요. 건물주가 계속 받아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 만약에 압류 개시 경매 기입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 차임, 연체된 차임, 이 연체된 차임을 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다. 압류 이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에 대해서 압류 이후에 연체 차임을 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다. 그럼 맞이 들려요. 이것도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압류 이후에 연체 차임 못 받아가요. 이거는 연체된 것은 압류 이전에 발생한 거죠. 그럼 누가 받아가야 돼? 건물주가 받아가야죠. 압류 이후에 발생한 것만 저당권자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연체된 것은 압류 이전에 연체된 거니까 이거 연체된 차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못 받아가요. 이전에 발생한 차임이 연체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요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딸리면 자꾸 시험 문제가 하나만 속더라도 홀랑 속아버리는 수가 생겨요. 이게. 자, 40번 가봅니다. 40번. 시간 다 됐네. 40번부터는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